어떻게 지금 집 살 타입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집값이 막 오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20년, 21년에 한번 속았으면 여기 또 속으면 이건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집을 사신다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52만 유튜버 부동산 전문가시죠? 표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기억으로는 희극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색안경 끼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초창기 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강연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부동산 강연회를 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그 릴레이션십에 대한 강의를 전국적으로 1년에 한 200회 이상을 제가 했는데, 어디 가면 저한테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강연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부동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유튜브에서 하니까 저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 얘기를 하지? 그런데 마침 제가 21년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찍고 이럴 때 이제 곧 엄청난 하락을 할 텐데 지금 집 사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분들이 표영은 네가 뭘 하냐, 네가 개그맨인데 뭘 하냐. 그러니까 정확히 한 4개월 5개월 지나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막 응원해주는 분들이 막 늘어난 거죠. 표영호 TV에도 갑자기 단시간 내에 많이 와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 현재 시장 분위기 한 줄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또 이유도 한번. 최근에 부동산은 지금 혼조세다. 사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예측하지 못한 정책들, 또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또 심리적인 측면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지금 불안의 시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의 매매량이 지금 한 5천 건 월 올라왔는데, 지방의 경우는 매매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아주 저조하거든요. 지금 지방은 미분양 투성이거든요. 또 어떤 데는 정말 반값에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값에 대놓고 분양은 하지 않지만 보통 그 페이백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 사면 뭐 얼마 돌려줄게. 왜냐면 분양가 자체를 반으로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선분양 받으신 분들, 야 우리도 해줘라. 지금 대구 같은 경우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이다. 불안하다. 지역 간에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격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락을 좀 멈추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는 건가요? 지금 바로 그 질문 그 내용 때문에 제가 요즘 욕 좀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올해까지는 적어도 하락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뭔가 다시 반등이 오려면 그 반등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없다. 금리도 아직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3월 달 정도까지 했는데, 요즘 갑자기 거래량이 늘면서 호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 맹점이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보는 대다수가 공급자가 뿌려주는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뭘 요구한다는 그 니즈에 대한 그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치가 하나만 조금 삐져나와도 이게 마치 대세로 움직이는 것이냐 막 뉴스에서 온갖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 왜곡된 면도 있고, 그 왜곡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움직이면 결국 또 진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시장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4월 달에 뭐 부동산 PF 터진다더니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월 달에 부동산 PF 문제는 사실상 터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 설득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좀 한 발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부동산 PF 터뜨릴 것이다. 그래야지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했는데, 부동산 PF를 뭐 옥석을 가리겠다는 둥,
부실의 그 정도를 좀 낮춰서 보겠다는 등 막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최근에 갑자기 불안해진 게 왜 불안해졌냐면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 분양가가 오른다, 공사비가 올라서 재건축도 포기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지난 몇 개월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분양가가 오른다고? 전세가가 오른다고? 그럼 매매가 밀어 올리겠네?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이제 다시 약간 상승 곡선으로 그릴 수 있는 요게 와 있다.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한 5개월 정도는 좀 빨리 온 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럼 사이클상 뭐 지금은 약간 회복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회복 국면이 아니고 이것도 데드캣 바운스 중에 하나다.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 우리가 2008년 그 손모기지 사건 터지고 나서 2009년에 반등했었어요. 이거 진짜 다시 급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하락하면서 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속 이렇게 약보합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닐까. 제가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신생아 특례론이 나오면서 이게 좀 더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났다. 그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나온 이 특례론은 다른 때보다 금리가 좋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애 낳고 싶어요. 네. 선생님도 이제 하나 지금 또 나서 아파트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좋은 조건은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거기다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공사비 올라간다.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가 올려서 가느니 차라리 사자. 이제 이런 분들이 늘어났다라고 보는데 제가 5개월 정도 빨리 왔고 5개월 뒤엔 다시 하락한다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 말이 또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틀리냐? 보금자리론 줬지 않습니까? 작년 23년 1월 달에 나왔나요? 그리고 올해 이제 신생아 특례론 나왔고 이제 더 이상 특례론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부양을 아마 계속하는 특례론이 나오면서 이제 더 불을 지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5개월 후에 2009년에 그랬듯이 라는 말처럼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제 예측이 특례론이 어떤 특례론이 나오냐에 따라 좀 더 시장이 변할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요즘 입 닫고 있어요. 왜 입 닫냐면 말 잘못했다가 새로운 게 뭐 툭 튀어나오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방향이 바뀌니까 말 조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말 조심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KB 부동산 클래스에 와서 제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신껏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는 언제쯤 이렇게 오는 거고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가 언제 오느냐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제 스스로도 의문감이 솔직히 요즘 최근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우스포라는 단어 언제 들어보셨어요? 2013년, 14년. 그 전에도 들었어요, 사실은. 하우스포 2007년 뭐 이럴 때도 들었고 뭐 많이 들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개인 소셜 미디어가 이제 또 대세를 이루면서 그 사이클의 이 폭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10년 주기, 뭐 7년, 8년 주기였다면 최근에만 봐도 2년 주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확 줄었으니까 이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보를 좀 많이 습득을 한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뭐 언제가 안정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23년부터 조금 하향 안정화되면서 안정화로 좀 몇 년 더 갈 줄 알았어요. 왜? 정부가 그걸 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그 미분양 사태가 나오고 또 시공사 시행사들 나중내 하니까 계속 PF 살려주고 또 뭐 PF가 망가지면 금융권이 무너지네 하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험상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금융권 뭐 한두 군데 PF 때문에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라 경제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자꾸 PF를 살려주는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결국 누가 죽냐면 서민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분양가를 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출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중산층 이런 분들이 지금 고가 주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PF 이런 것들 계속 살리는 정책은 저는 시장에 맡겨뒀으면 좋겠다. 시장에 맡겨두면 금융권에서 그거 다 뺏어서 다시 경매, 공매로 내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싸지지 않습니까? 네. 땅값이 싸지면 분양가도 싸지는 거 아닐까요? 사과 얼마 전에 폭등했지 않습니까? 사과값? 네. 사과 못 먹었어요. 아. 사과가 너무 비싸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과는 우리가 그냥 선택해서 먹냐 안 먹냐의 재화잖아요. 필수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필수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맡겨두면 비싸면 안 산다. 근데 자꾸 대출을 일으켜서 사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언젠가는 이게 터지지 않을까. 이런 막 불안감이 사실 저한테는 있습니다.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그 2021년도에 이제 고평가다, 이제 폭락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진짜 2022년부터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근거, 그때 당시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씀하셨던 그 근거가 좀 있으셨나요? 부동산 가격이 뛸 때 20년, 21년 막 뛸 때 어떤 현상을 제가 현장에서 봤냐면 호가 장난들을 많이 쳤어요. 예를 들어 5억 하던 아파트가 옆집에서 6억 거래되면 그 옆집도 6억이잖아요. 그럼 또 그 옆집에서 7억에 거래를 해요. 7억에 거래하면 저쪽에서 8억, 9억, 10억 해서 11억, 12억, 13억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서 이걸 취소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바보가 그 매매가로 나왔던 그게 진짜 이 가격인 줄 알고 또 올라타요. 올라타서 취소를 안 하니까 그 가격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호가장난질을 하는 것들을 제가 21년에 봤고 이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왜 이런 호가장난을 치나 봤더니 이건 공급자에 의한 것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는 상황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도 많이 풀었고. 그런데 21년인가요? 8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딱 시그널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영끌을 해서 집 산 사람들, 그러니까 버블을 이만큼 키워서 이때 집을 산 분들은 대출을 이만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소득이 이만큼 늘어나서 이걸 샀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에 근거로 들었고 또 여러 가지 PIR 지수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뭐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시장에서 호가장난들을 하는 거 봤을 때 이건 누군가의 손장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인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시간 지나면 한두 사람의 손장난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렇게 광분하겠구나. 미국 금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말 가파르게 연차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그런 역사적 일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면 의원이고 예측이면 예측인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집값이 좀 고평가다라는 이런 말들도 좀 많이 있는데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고평가인지 혹은 뭐 적정 기준을 한 어느 정도로 좀 보면 좀 적당한지 이런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또는 여러 가지 수준, 그 생활 수준에 따라서 고평가다 아니다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참 어렵지만 평균적인 수치로 우리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집값이 비쌀까요? 서울이 비쌀까요? 뉴욕이 비쌀까요? 뉴욕이 제일 비싸다고 알고 있잖아요. 맨하튼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치로 놓고 봤을 때 서울이 뉴욕의 거의 2배 반? 수치로만 본다면 PIR로 보자면 서울의 PIR이 평균적으로 25가 조금 넘어요. 대충 따져봐도 우리가 지금 3만 6천 불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냥 그대로 실수령액이라고 치고 5천만 원을 그대로 모은다고 해도 10년이면 5억, 20년이면 얼마예요? 10억. 10억. 네. 그럼 25년이면 뭐 한 12억. 지금 서울의 중위값 아파트 가격이 11억 5천, 12억 5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년 딱 맞다. 근데 뉴욕은 얼마냐? 11 PIR 지수가. 그럼 그들 소득으로 11년 정도만 모으면 뉴욕의 아파트 사는 거예요. 뉴욕의 맨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더 가격이 싸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버블이다. 네. 그러면 대표님 혹시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실 때 좀 특별하게 유의 깊게 좀 보시는 지표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선진국부터 먼저 봐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로우 렌트 지수, 진로우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긴 다 렌트니까 렌트비가 오르냐 내리냐, 얼마나 올랐느냐 폭을 좀 보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올랐느냐, 여기는 왜 올랐느냐 이런 거 좀 보기도 하고 KB 통계 많이 보죠. 그리고 KB 부동산 데이터 통계. 아니 KB 통계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공부하시거나 관련 일을 하시는 분 중에 KB 통계 아는 분들 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처음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의 길로 이렇게 접어드셨는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부를 어떤 루트로 하셨는지, 그리고 좀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공부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의 첫걸이 뭐냐면 공인중개소, 중개 사무실 방문이 첫 번째 공부예요. 그래서 관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갖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그 관심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용어들, 단어들, 이건 어떻게 이게 나오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이게 공부의 시작이고, 이건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연애를 책으로 하면 뭐 연애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부동산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토지를 매매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 이런 분들과 오랫동안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대화를 많이 하면 그거는 완전히 살아있는 공부예요. 그리고 그 공부도 역시 현장을 또 나가보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물론 경제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월급을 한번 줘보지 않았으면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안 돼요. 편의점이라도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월급을 줘봐야 책상에서 공부했던 경제가 이게 매칭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직접 관심을 갖고 발로 뛰다 보면 그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아파트가 한 채 딱 생기고 그러면 또 상업용을 사볼까 해서 또 뭐 오피스텔도 사게 되고 자꾸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표현호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5년 전과 대비해서 뭐 하우스푸어, 그리고 지금 영끌족이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영끌족의 문제 뭐라고 좀 보세요? 영끌족의 문제는 사실 영끌족도 영끌족이고 싶어서 영끌족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1년에 영끌족이라는 단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23년에 영끌족이라는 단어 안 나오잖아요. 그냥 21년에 했던 영끌들이 불쌍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냐면 너무 고가의 아파트가 급등한 그 고가를 진짜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또 은행에서 대출을 그렇게 다 안 해주니까 처갓집에 빌리고 뭐 시댁에 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친구한테 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산 게 영끌이잖아요. 그분들이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끌어모아서 이자 감당하는 그 삶이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살짝 대출 금리가 내려왔어요. KB 국민은행 지금 대출 금리 얼마인가요? 주담대 3.5 나오지 않나요? 네. KB가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 5.6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은 조금 한숨 돌렸겠지만 그래도 그게 굉장히 그 대출의 금액 양이 많기 때문에 아마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가 문제냐면 뭐 대출의 양은 늘어나고 금리는 내려왔다 치더라도 이게 빨리 집값이 막 더 급등해가지고 내가 얼른 엑시티를 하고 팔고 나오면 좋은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빨리 팔고 나올 정도의 가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조금 오르긴 올랐다지만 최고점을 능가해서 뭐 더 많이 올랐다 막 난리 났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분들 마음이 좀 힘들 거다. 그게 문제다. 영끌의 문제는. 여전히 좀 대출 부담이 클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런 우리 젊은 분들,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나라에서도 세우지 못한 방안을 제가 어떻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받쳐주지 않으면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가의 아파트가 분양이 돼도 그걸 또 악착같이 다 받는 거 보면 결국 사람들의 욕심이 그 공급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급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공급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이걸 지어놓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 팔린다. 안 팔리는 부동산 받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있어서 수요가 정확히 예측이 되어서 적정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일단 공급부터 고가에 하고 보니까 저는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럽다. 그런 생각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네. 그러면 뭐 지금 이미 좀 영끌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 대출 이자를 좀 버겁게 내시면서 지금 좀 버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 같아요. 많죠. 예. 영끌하신 분들 중에 다시 팔았다는 분들보다 팔렸다는 분들이 더 많죠. 팔렸다. 그러니까 왜냐면 경매로 넘어갔거나 경매로 넘어간. 아니면 할 수 없이 판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보고 팔았다가 아니라 그런 분들 엄청 많습니다. 뭐 그런 뉴스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영끌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뭐 금융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율도 불안하고 또 금리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2020년 뭐 이럴 때처럼 초저금리로 내려간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맞죠. 거의 그게 아마 컨센서스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영끌, 그 무리한 영끌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산 아파트가 빨리 또 급등할 것이다. 빨리 올라갈 것이다. 지금 막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너도라도 살려고 달려든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분양가 오른다, 전세가 밀어 올린다. 그럴 바에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난 건 있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갑자기 2배, 3배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2021년, 20년, 19년 때 그 버블 막 튕겨 올라가던 걸 지금 만약에 또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 정말 집 사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하고 막 사잖아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처럼 이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마 아실 테지만 집값이 30% 전체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부도입니다. 국민 부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영끌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 뭐냐면 이걸 아시고 하세요. 대다수가 이 내용을 몰라요. 강남의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뛰고 그들이 리드하지 않습니까? 값을.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저도 사실 깜짝 놀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대치팰리스라고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있어요. 근데 2017년도가 30평대 아파트가 그때 당시 거래가가 17억 정도 했어요. 지금 뭐 30억 정도 하는데 17억 정도 하는 그 아파트를 조사를 했더니 대출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현금이라는 거죠. 재건축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안 받고 강남 아파트를 사신 분들을 남들은 대출 받아서 그걸 쫓아가려고 애쓰니까 오히려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한 달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무조건 현금 체력, 금융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축을 좀 해라. 종잣돈 만들고 인생이 기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영끌을 통해서 강남 집을 어떻게 할 거야? 뭐 마포 집을 내가 사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사실 가당치가 않습니다. 아까 그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시기에 마포 레미안 프리죠. 마레프 아파트도 30평대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2017년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제 얘기에 또 반문하겠죠. 자, 2017년에 그렇게 70% 대출을 받아서 산 마레프의 집주인들은 20년, 21년 폭등기 때 이미 팔고 나와서 이익을 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래서 영끌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익 받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이분들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20년, 21년에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서 리치 에펙트. 부자가 된 느낌을 갖고는 있을 수 있으나 여기도 불안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만 무조건 쫓아가서 난 누구처럼 영끌해서 이거 살 거야, 자산가치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은 영끌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레버리지가 양날의 검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파트 시장만 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한 300~400채씩 이렇게 뭐 빌라를 갭으로 사가지고 전세 사기도 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빌라 오피스텔 아직도 아파트랑 달리 좀 침체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 시장은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빌라 얘기는 좀 앞으로 미래적인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 빌라 사기를 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전세 대출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빌라의 가격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9억이나 새로 지은 거나 이렇게 뭔가 가격 비교를 하기가 참 애매하고 자기들끼리 선정하기 나름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로 사기치는 건 너무 쉬웠던 일이죠. 그래서 몇백 채씩 사서 몇백억씩 사기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도 있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가 취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라 포비아 현상이 일어나서 빌라를 기피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빌라를 사야 할 때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빌라를 사는 것도 나쁘게 안 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바보야 아파트 사야지 빌라 사라고 그러냐 네가 뭘 하냐 또 이러는데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가의 아파트가 아니면 제2의 나중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를 지금 사는 거 좋다. 지금 빌라 가격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뛰었지만 빌라 가격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세도 안 나가요. 잘. 그렇죠. 거의 월세화 됐죠. 그리고 대출가 그거를 낮추는 바람에 허구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져서 있는 그 빌라를 사는 청년 세대들이 있다. 이걸 가늠해 보면 자꾸 너무 고가의 아파트만 보지 말고 빌라 시장을 차라리 이럴 때 선점하는 게 어떻겠느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빌라, 오피스텔 이런 시장들이 뭐 빌라 포비아처럼 굉장히 꺼려하는 이런 상품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네. 사기꾼들이 하도 많으니까. 많아서. 그래서 사기꾼들을 제가 표영호 TV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놓고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이 너무 허술해서 앞으로도 이런 대놓고 사기치는 사람 많이 나와요.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청년들이 꿈을 꾸고 서민들이 꿈을 꾸고 뭐 빌라에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이렇게 위험한 폭탄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그 사기꾼들에 대한 엄벌에 대한 규정을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바꾸지 않고 지금 맨날 이상한 법. 청년들에 대한 삶이나 서민들에 대한 삶은 다 말만 하지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건 좀 국회에서 좀 나서서 법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대표님 그 저평가된 빌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빌라들이 많이 저평가돼 있고 또 앞으로 개발도 가능한, 물론 뭐 개발해서 시공비가 비싸니까 그것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어차피 시간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빌라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직접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그야말로 투자용으로 장기간 이렇게 두고 갈 것인가. 보통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가장 그 에어리어가 후진, 그러니까 오랜 노후된 빌라를 사라.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그런 빌라를 추천하냐. 그래도 깨끗한 빌라, 새 빌라를 추천하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새 빌라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이 다 새 빌라가 들어오면 거기는 뭐 한 50년 걸려요. 네, 노후도 문제 때문에. 노후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내가 거주의 가치를 두느냐, 투자의 가치를 두느냐. 뭐 빌라라고 해서 매번 투자의 가치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살면 거주의 가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좀 가늠해서 내가 니즈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고 나는 투자야. 난 지금 아파트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난 빌라를 사놓고 때를 기다릴래 하는 분들은 좀 허름한 빌라 내부 수리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빌라에 깨끗한 빌라가 좋다면 또 깨끗한 빌라를 사서 보유하고 계신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사실 빌라 지금 사라고 권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콕 찍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표영호TV 부동산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 신념이 뭐냐면 어떤 부동산을 권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막 임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임장 갔더니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줄줄이. 제가 저기 그 군자선 저 위에 거기가 이제 뭐 모아타운도 한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걸 믿고 간 건 아니고 어디가 교통이 편하고 어디가 살기 좋은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몇 분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부터 봤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뭘 보는지 같이 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근데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전 많이 다닙니다. 아, 네네. 광진구죠? 지금 말씀 주신 데가? 아닌가요? 네. 강남구청까지 지하철로 딱 15분, 20분 걸리더라고요. 뭐 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지금 서울에 가만히 지도를 놓고 딱 보면 보여요. 그 제가 좀 전에 말한 지역이 별내나 다산이나 이런 데보다 집값이 싸요. 서울 시내인데. 그런데 강남구청까지 직장이 많다고 하는 강남까지 지하철 타면 20분, 18분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좋잖아요. 아, 배우 세대도 더 늘어날 거고. 늘어날 거고. 물론 여기가 아직까지 뭐 개발이 막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젊은 청년 세대들이 계속 뭐 좋은 거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자.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부동산을 접근하신 분들이지 빨리 사고 빨리 팔고 이러진 않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기 막 받아 적는데 주소진 얘기 안 합니다. 네. 네. 지금 전세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뭐 빌라에 대한 뭐 전세 사기 위험 때문에 또 아파트로 쏠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전세 대란 우려,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조금 주춤해지나요? 아니면 조금 더 이게 좀 한동안 지속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우리 모든 심리는
한번 달리면 멈추지 않아요. 어떤 충격이 있기 전에는 멈추지 않거든요. 일단 지금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세가가 오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야금야금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21년 최고가를 찍었을 때 아파트 가격 최고가 찍었을 때 전세가보다는 싸요. 한 15% 정도는 쌉니다. 최소한. 전세가가 아직까지 21년 최고가를 뚫지 못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전세가 오르는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최고가를 찍는 거는 또 일도 아닐 것이다. 금방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세 대란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왜 대란이 시작됐냐라고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를 못 구하니까 아파트를 오히려 구매하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전세가 그렇게 가격이 뛰면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는 대란이 시작된 거죠. 전세 제도가 전세 사기로 인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유지돼야 되나요? 아니면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진행자님께 역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세가 제도입니까? 문화입니까? 저는 관습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문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빚지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세라는 게 처음에 생겼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저축을 해서 내가 그 집을 살 수 없으니 요 정도 돈을 줄 테니 그 집을 빌려주세요. 오히려 돈을 내가 빌려주고 집을 얻은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8년인가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전세 대출을.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전세출금도 올려가지고 5억까지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잔머리가 굴러가서 야, 이걸 잘만 하면 사기도 칠 수 있고 내 돈 10원도 안 들이고 빌라 300채는 갖겠구나. 이제 이런 일들도 벌어진 거죠. 전세 제도는 없앨 수가 없다. 없어지려면 문화로 가야 된다. 전세를 안 사는 문화. 그럼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의 부담은 또 우리 국민성 자체가 매달 뭔가 갚는 거 할부 이걸 또 싫어해요. 지금 요즘은 사실은 할부가 만연돼 있잖아요. 카드 써서 뭐 옷 살 때도 그렇고 3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12개월 할부로 해서 우리 이제 휴대폰도 제가 쓰는 이 휴대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4개월 할부예요. 24개월 딱 2년 지나면 얘가 써서 고장이 난다? 그럼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럼 또 여러 가지 또 뭐 혜택을 주면서 또 24개월 또 할부예요. 근데 할부인지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할부라 그러면 내가 어디선가 돈을 현금으로 이렇게 줬어야 돼, 매달.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전세라는 제도가 왔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만 갖고 있는 전세 제도가 전세라는 그 관습이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전세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요. 전세가도 안정이 된다. 근데 부동산 안정화시킬 정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책 뭐 강력한 한방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진짜요? 아, 네. 카르텔들을 없애야 됩니다. 카르텔. 사실 카르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을 이뤄서 뭔가 이익을 볼 때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이익을 직접적으로 안 보고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그것도 카르텔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 카르텔들에 의해서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계속 내놓다 보면 하향 안정화로 가려다가도 그 조건에 힘입어서 다시 또 올라가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 PF 먼저 터트려야 된다. 이 방송을 혹시나 그분들이 본다면 많이 찔려 할 텐데 파주에 주상복합 얼마 전에도 공사비가 비싸니까 이걸 이제 파토를 냈잖아요.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막 이런데 꼭 그 땅이 그런 게 아니라 파주에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땅을. 그러면 시행사들이 이걸 사잖아요. 서로 최고가 입찰을 산단 말이죠. 그런데 1등의 낙찰자와 아깝게 떨어진 2등의 그 입찰했던 업체가 가격 차이가 7배가 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분양가가 이게 당연히 그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왜 비싼 거 공사비가 올랐대? 아유 요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냥 뭐가 올랐대. 근데 아니에요. 7배의 땅값을 더 주고 내가 샀는데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야지 이 사람들도 사업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아닙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부동산 시장은 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가들도 월세를 그 상가 주인들이 많이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 없는 게 자기들도 대출을 그만큼 받아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가게세를 줄입니까? 가게세를 많이 내다 보면 장사를 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 안 쓰게 돼요. 식당 주인이 다 배달하고 하다 안 되니까 요즘은 키오스크라 해가지고 찍어서 하면 주방으로 봐서 바로 또 갖고 오잖아요. 셀프거나 자기가 먹은 식탁 자기가 닦고 나간 식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용이 창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가계적으로 볼 때 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화가 바로 이거예요.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잡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행복한 부자 나라가 될 수 없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제 지론이
틀리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돌아서서 그냥 욕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네. 내 집 마련하시고자 하는 이런 실수요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내 집 마련 어떤 기준, 시점 이런 조건 같은 게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건 제 기억인데요. 제가 서울에 대학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때 제가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럴 때 저는 문감방이라는 데 살았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문 바로 옆에 있는 방이 하나 있어. 우리 옛날에 왜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를 보면 네. 사랑방처럼 사랑방, 이렇게. 문감방, 문 바로 옆에 있는 방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대다수의 많은 그 분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꿈이 뭐였냐면 내 집 마련이었어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나면 이제 또 그 밑에 자녀분들이 크면서 부모 세대가 이룬 그 부동산 불패시나 시대 때 쭉 걸어온 길들을 보면서 또 그분들도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고 시간 지나면 결국 자기가 거처할 집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뭐 전세나 월세나 다 그것도 내 집 마련일 수 있겠지만 직접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차후에 자산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게 소원이죠, 사실은. 그 좀 무리해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집 살 타입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을 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집값이 막 오르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이 버블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표용은 네가 집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무서워서 그래요. 제가 IMF를 겪어봤거든요. IMF 때 정말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때 같이 울었어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 남편은 5발자국 앞에 걸어가면서 술 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화를 내다가 울고 막 이러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엄마 그 부인도 같이 우는데 옆에서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무섭고. 그런 걸 겪어보고 나니까 혹시 이렇게 또 뭔가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또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자꾸 부동산의 안정화를 얘기하는 거지 집이 없어서 집값 떨어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집을 무리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제가 2021년 고가에 가고 22년에서 23년 집값이 떨어질 때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송파구의 아파트가 27억 30평대가 지금이라도 올라타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때가 21년 뭐 5월, 6월, 7월, 8월 이럴 때예요. 제가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계셨는데 제가 볼 때는 7, 8억은 무조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기다리시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제 말을 안 믿으신 분은 27억에 샀어요. 근데 제 말에 약간 그 겁을 먹고 소심했던 분들은 그때 집을 못 샀어. 이 다행이지 뭐야. 못 사고 23년에 진짜 20억 됐어요. 둘이 7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특례론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부양책이 나와서 이렇게 뭔가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가 20년, 21년에 한번 속았으면 여기 또 속으면 이건 바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집을 사신다면 올해까지는 기다려 보시고 정말 뛴다라는 확신, 그 뛴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 경제 성장률, 여러 가지 산업 지표가 좋아진다, 금리 내려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사십시오. 단 그때도 무리는 하지 마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의 범주 내에 그 정도의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새 집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축이 또 커뮤니티 좋고 모든 사람의 로망이다 보니까 가격도 뭐 벌써 많이 좀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신축 구축 어떤 거를 좀 사야 되는지 이런 어떤 기준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제 입장은 뭐 구축이 예를 들어서 뭐 40년 된 구축이라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15년, 16년 뭐 이렇게 된 집들 저는 차라리 그 집을 사라. 그런데 요즘은 구축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신축 따라서. 근데 신축이라는 그 새 아파트는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 앞에 주어가 빠졌어요. 지금 주택보급량은 100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계속 부족한 게 새 아파트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새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특히나 분양가도 많이 뛰어 있고 막 공사비 올라가니까 지금 오히려 만약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이라면 내 마음을 하나 좀 양보해서 대출 많으면요 발 뻗고 잠 못 자요. 제일 좋은 다이어트가 빚 다이어트거든요. 빚만이 지면 일단 밥이 안 안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네.
살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대표님은 청약을 좀 계속 도전해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력이 되면 그래도 그냥 기존에 있는 집 중에서 그냥 고르는 게 나은지, 어떤 입장이세요? 청약은 사실 당첨될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줍줍 같은 경우는 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약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해라. 그리고 내 집 마련이 꼭 청약만이 답은 아니고 또 구축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 살면 좋을 것 같아라는 집을 사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친구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이제 그 연령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는 아직도 새 아파트 꿈꾸느라고 아직까지 집이 없어요. 그럼 청약 가점이 엄청 높으시겠는데요? 청약 가점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청약 가점이 당첨될 정도로 높으려면은 결혼해서 아이도 뭐 한 셋 낳고 장인 장모 모시고 친부모 부모님 뭐 이렇게 막 조건을 다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뭔가 좀 안 되고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아파트 사라. 제가 이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물어만 보고 다니고 못 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새 아파트에 목매지 마라. 구축 아파트 샀다가 새 아파트 나중에 사면 더 기분 좋아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까도 또 잠깐 노하우 팁을 좀 알려주셨듯이 아파트 고르는 선별하는 노하우 팁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많은 그 부동산 투자를 권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살 때보다 반드시 팔 때 높은 가격으로 팔고 나올 수 있는 집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황금성. 황금성의 기준 원칙이 뭐냐면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저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요. 특히 아파트나 주거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팔리기도 하고 황금성이 좋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살려고 하는 그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안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뭐 그러려면 이제 역시 입지 뭐 이런 조건 학군 다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나 그 아파트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런 아파트 사시면 돼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그게 뭐 꼭 서울뿐만 아니라 뭐 수원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뭐 판교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 분들 중에 그 아파트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파트 사는 게 좋은 아파트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그런 이지도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낫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기 나왔을 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부의 첫걸음이 뭐냐면 부동산 중개소를 자주 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자꾸 가면 그분들이 진짜 좋은 정보를 주고 물건을 줘요. 저기가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급하게 팔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대요. 이거 나오면 빨리 사.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물건들은 오히려 한 10% 정도, 운 좋으면 15%까지도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부동산 중개소를 자주 드나들지 않고 정보를 얻지 않으면 그 행운은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닌 내 친구는 그런 행운을 얻었으니까 보면 배 아플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된다. 저는 20년, 25년 전에 제가 반포 아파트 지금 다 재건축 막 끝나가지고 거기 부동산을 한 3집 건너 한 집씩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갔어요. 마치 아파트를 살 것처럼 찾아가서 여기 얼마예요? 처음에는 잘 받아주더라고. 그러다 자주 가니까 가격이 변동이 없어. 똑같아요.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래 이제 음료수 이만한 거나 사서 가면 그분들이 정보를 줘요. 저 집은 왜 무슨 이유로 어디로 간다 이사를. 근데 지금 빨리 팔지 않으면 이 집 잔금을 못 치른다. 그래서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니까 사라. 좀 싸다. 이런 정보는 집에 있으면 안 얻어지잖아요. 거기 가야지 알 수 있지. 그런 정보는 자주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분에게 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사요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걸 먼저 이용하시라. 자, 그럼 이 시점 한번 밸런스 게임 한번. 밸런스? 네. 질문 하나 또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그렇습니까?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선택 장애가 좀 있긴 한데. 네. 자,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선택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똘똘한 한 채냐, 아니면 덜 똘똘한 두 채냐. 하나, 둘, 셋.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세금 덜 낼 것이고.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살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나중에 뭐 갈아타기 할 때도 쉽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똘똘한 한 채. 요즘은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라기
저희보다 서울 사람들 중에 특히 강남 사람들은요 똘똘한 열채, 똘똘한 열채요? 네, 똘똘한 세채. 음. 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질 거를 세 채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지금 부자들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있다. 아. 그래서 너무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지 마라. 왜 가끔 왜 요즘에 어떤 한남동의 아파트가 누가 50억 주고 샀는데 120억에 팔렸대. 뭐 누구 축구 선수가 400억에 뭐 아파트를 샀대. 맞아요. 네. 그거 뉴스 보고 쫓아가면 진짜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반포의 어떤 아파트가 뭐 30평대가 45억에 거래가 됐대. 그럼 예를 들어서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마포에서 반포까지 차 타고 15분이면 가는데 그럼 여기는 45억이면 여기는 35억은 돼야지. 그래놓고 그냥 35억이라고 그래요. 저 개포동을 갔어요. 개포동에 있는 분들이 저 붙잡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반포 원베일리가 뭐 30평대가 30억, 뭐 40억 이렇게 하는데 개포동은 다 새 아파트야. 그럼 여기 얼마겠어? 거기가 40억이면 우리는 38억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40억이라고 여기가 38억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양주에 집값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왜 뛰냐? 강남까지 몇 분 걸린대요. 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두 건의 거래들이 막 고가에 거래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가 키높이 맞추러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의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파트 값을 리드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최고가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뭔가를 꿈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게 더 빠르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뭐 고가를 쫓아가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네. 나의 소득이 중요하고 이런 자산 투자는 그 차후의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꼭 집어서 좀 대표님이 유망하게 생각하시는 지역을 좀 꼽아주신다면. 제가 유명한 지역을 꼽기는 뭐한 게 보통 우리가 그 준거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포에 산다 그러면 마포에 사는 준거 집단 또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지인들에 의해서 가치관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 리그에 맞는 가격으로 형성이 돼서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거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준거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 어디가 좋은 입지의 아파트냐고 딱 꼭 찝기가 애매해요. 이거 너무 뭉뚱그려서. 만약에 이 방송국이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중에 어떤 아파트가 제일 좋냐라고 물으면 이 방송을 여의도 분들만 본다면 가능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네. 너무 폭넓어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각 지역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선호하는 그 아파트 그 아파트를 목표로 열심히 뭔가를 하다 보면 2등 아파트는 산다. 1등을 목표로 뛰면 지쳐서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2등으로 가잖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KB 유튜브 채널도 보시고 표용호 TV도 와서 보시고 자기네 물건 팔려고 하는 그런 채널들 말고 정보를 자꾸 주려고 하는 채널들에 가서 공부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반포에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 손을 잡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압구정동을 가면 제 손을 붙잡고 어떤 어르신들이 막 얘기를 하고 도곡동 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데 또 어디 가면 저를 그냥 아이고 요즘 코미디 프로 안 나오대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 관심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초창기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좀 뭔가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을 잘 아는 주변의 지인들 또 그런 학습장 이런 데 가서 준거 집단을 잘 돌아. 그러면 그 준거 집단과 함께 쫓아가다 보면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된다. 그게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 내 해안이 생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동산을 고를 때 주식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과 주식의 뭐 세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좀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21년, 막 22년, 또 20년 이럴 때 사실은 앞뒤 안 가리고 막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샀다가 팔았다는 분도 있어요. 별의별 형태의 거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과 뭐 굳이 부동산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동산은
일단 자본금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들이 자본금으로 들어가요. 주식은 작은 돈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팔고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아도 되고 지금 1분 전에 샀다가 1분 뒤에 팔아도 되는 게 주식인데 부동산을 그렇게 주식처럼 하지 마라. 주식은 황금성이 좋잖아요. 금방 사서 금방 팔고. 근데 부동산은 그렇게 황금성이 그 정도로 속도가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지난번에 황금성 얘기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 말하는 황금성은 그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재화의 덩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변동성이 이렇게 일희일비하잖아요. 주식 그 방송하는 분들 보면 매일매일 뭔가 큰 이슈가 있어.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이슈인데 매일 크게 이슈가 있어.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왜냐면 매일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갑자기 어제 10억이던 아파트가 오늘 20억 됐다가 갑자기 10억 되고 막 5억 되고 갑자기 이 아파트 하수구에서 기름이 나온다 가지고 갑자기 이 아파트가 뭐 100억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에서 이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가볍게 보지 마라. 부동산은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21년에 어디 갔는데 이제 강의를 갔는데 20대 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상가도 사고 막 하면서 진짜 이분들은 주식처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제 책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부동산 주식이 아닌데 부동산이 진짜 튤립처럼 변하고 있다. 그 생각에 아마 제가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표영호 대표님을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